때 쓴 글자예요. 재단하다 할 때 쓴 글자. 재단사예요. 잘 알다시피 두 개의 자세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 글자하고 요 글자. 오두자죠. 이게 오두자죠. 오두자. 소매로 이어진 거 옷석 부분을 갖다 표현해가지고요. 정형을 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두자인데 그 옷을 자르는 상황 관련돼서 마르다 이렇게 지났어요. 옷감을 마르다. 요 글자에 의해서 제가 되는데 요 글자가 재라는 거 관련되는 글자예요. 그렇죠. 손상할 재, 뭐 해할 재, 뭐 하는 글자예요. 손상할 재, 또는 뭐 책에 따라서 해할 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할 재라고 해도 왜 저 사람은 손상할 재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손상할 재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이 해할 재라고 하지?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글자가 하나의 뜻만 있지 않다 보니까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손상할 재자는 다시 두 개의 자세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 형태고 하나는 요 형태. 이게 참고자를 바탕으로 있잖아요. 이게 참고자. 남은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지금 이건 잘 알다 글자는 참고자죠. 글자인데 옛날 글자가 바로 참고양이 휘두른 창이죠. 이렇게요. 거기서 생겨낸 글자 참고자. 여기가 날분이죠. 여기 날분이요. 이게 도끼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도끼. 그래서 나온 글자 도끼 글자 아니에요. 나무는 도끼가 도끼가 달린 무기죠. 이게요. 나중에 세금자를 붙여서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도끼 날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참고자 뭐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문제는 요거 열십자가 아니고 그것이 형태예요. 근데 이것이 뭐이냐 그러면 요 글자의 본자가 사실 이 글자거든. 그러니까 참고자 빼고 나면 바로 제주제자를 갖다가 제주자 하나 둘 셋 원래 세수인데 요 핵을 생략하고 그냥 이거 반드시게만 펴는 거예요. 제주제자예요. 제주제자의 이 형태만 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제자인데 제자가 여기서 그대로 음역하면서 참고자에 의해서 뜻이 손상하다 해야다 이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요 글자를 정대로 쓰려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대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자액을 이렇게만 펴는 거예요. 제주제자에서 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제주제자가 문제죠. 제주제자를 설문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주제자 설명한 거 보면은 제주제자가 뭐 제목제자라든지 뭐 재물제자 이런 데서 음역하려고 또는 뭐요 이슬제자 이슬제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글자가 제주제자가 음역하는 글자예요. 뜻자고 이런 글자에서 음역할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 글자도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설문에서 이걸 뭐냐면 초목지 초야라 그렇게 써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놓고 장, 생, 뭐 역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초목이 나기 시작한데 초목이 나기 시작할 때다 이거예요. 근데 장차 잎사귀하고 가지가 날라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장차 잎과 가지가 날라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모양이 초목에 처음 나타내는데 그것이 장차 잎사귀하고 가지를 갖다가
날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또 지면 또 이게 선은 또 지면이다 그렇게 땅이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요골자의 소전의 자역이 지금 소전의 자역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땅으로 보고 아니 이제 소전이 이렇게 아니 이거 소전 생각이 안 나. 누가 소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땅으로 보고 이거 줄기로 보고 이걸 잎사귀가 땅에서 막 이렇게 돋아나는 상황으로 봤는가 봐. 잎사귀가 땅을 뚫고 이렇게 돋아나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소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요것보다 더 오래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죠.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인데 이것이 그러면은 초목과 이게 지면 이게 지면이고 이게 초목의 줄기고 이게 싹을 표현했냐? 그것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요 자형이 보이는 글자가 있어요. 고문자에서 요 자형에서 보이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형태가 그대로. 요 형태가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게 뭘 나타낸 거냐면 요 글자를 갖다가 호대로 정형화시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만 표현돼요. 이게 뭐냐면 제왕제자예요. 제왕제자. 이게 흐르는 물이에요. 이게 흐르는 물이고 요거 뭐냐면 여러 개 여러 개 보면 하나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를 넘친 거예요. 지금 보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물이 넘친 걸 막은 건데 그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넘치는 거야.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도 황하 얘기했는데 황하 범람, 황하 범람이 3년에 2번 정도는 범람이 일어나고 그 범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재앙이 수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제가 관련돼 있잖아요. 수제가 화재도 있잖아. 화재. 그러니까 화재는 불 관련돼 있잖아. 그래서 화재로 오면서 요골자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뒀어. 재앙제자. 근데 이게 간략화되면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우리가 오늘날 흔히 재앙제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재앙제자고 이것도 재앙제자고 여기다 집이 이렇게 포함돼가지고 이렇게 써도 이게 재앙제자 이게 재앙제자. 집에서 물이 난 걸 펴는 거거든 이게. 다 재앙제자예요. 이게 재앙제자가 이렇게도 표현인데 이 재앙제자를 고문자에서 문자가 정형화되게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된 것도 이 재앙제자예요. 이 글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게 사람이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죽음 관련된 일이잖아. 평생 살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순간을 잊어버리지 못해. 그 지나간 옛날 가운데 재앙이 물이 수제가 돼 물이 넘실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소전의 형태에서 이렇게 표현돼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장마 이렇게 되고 나필자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예석자의 요것이 이게 날인데 수제가 있었던 날을 옛날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야. 중국은 물난리를 엄청나게 많이 겪은 나라거든. 재앙제자가 이렇게도 표현되고 뭐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뭐 집이 있고 거기 불이 나는 형태도 표현되고 다 이게 다 재앙제자라고. 그런데 그 재앙제자 가운데 이렇게 물에 볼을 갖다가 넘치는 형태에서 요골자의 고문자 자형을 그대로 볼 수 있다니까요. 고문자 자형을. 이게 물을 막는 보예요. 이게 우임금이 13년 동안 치산치수를 해가지고요. 중국에 요임금 다음에 수임금이 우임금한테 선양을 했는데 우임금이 13년 동안 치산치수를 해가지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우왕이 주나라를 씌웠잖아. 한나라를 씌웠잖아요. 한나라. 이게 물을 갖다가 우왕의 아버지가 곤인데 곤인은 물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먼저 맡겼어. 순임금이.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은 물을 막는 데만 신경 쓰이 물을 막아서 돌리지를 못했어요.
물기를 한쪽으로 틀려서 이게 우왕이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말이 등용문이요. 등용문. 용문을 만들었어. 용문. 물을 다스린 거야. 물을 갖다가 막지 않고 필요 없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물을 치사치수를 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물을 돌리다면 산길로 해가 이렇게 돌리니까 그래서 용문이 생기고 그 용문에 오르면은 저 입순 칩새에 오른다는 의미로 쓰이고 이 등용문을 뭐라고 해요? 우문이라고 돼요. 우왕의 문자를 써서 우문. 우왕과 관련된 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큰 재주가 필요한 일이야. 이 포르산이 우리 책에 자료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안 나는데 이 제왕제자 이런 자료 보면 나무로 이렇게 물기를 막 이게 물이 화색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이렇게 나무를 틀로 쓰다고 거기다가 돌 집어있고 흙 집어있고 또 거기다 또 연결시켜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볼을 짜가지고 엮어놓고 거기다가 돌 묵은 돌하고 흙을 집어있고 해가지고 쭉 해서 물기를 막고 다른 쪽으로 트는 거야 지금. 이거 그 중국에서는 이걸 행사를 하기도 해. 이거 옛날에 이렇게 보막는 걸 오늘날에도 행사로 해.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 관련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요. 이게 큰 재주가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재주란 뜻이 나왔지. 철부에다처럼 이게 초목지 초야라고 해가지고 이게 초목 관련돼서 설명은 잘못된 거예요. 노가다 십장 할 때 저거 사람 인변에 쓰는 그것도 열십을 써도 그게 제주제자라는 게 들어있지. 이거요? 예. 요거요? 그 안에 열십이 아니고 제주제자. 이 글자가 제주라는 뜻이 들어있다고요? 열 사람 십자가? 열 사람. 그래 나는 아니요. 요것과 요거 우리 선생님 순간 착각한 것 같다. 요것이 같은 글자로 생각하는데 이건 열 십자가 음역거래요. 그냥 10이 되고 있고 또 집이 되게 해가지고 세간집자예요. 사람 관련된 집 비울 때요. 열 십자가 음역거래서 사람인데 이게 십장할 때 어떤 옛날 일 같은 거 할 때에 어떤 조직의 책임자를 만드는데 열 사람 가운데 책임자가 십장이란 말이에요. 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도 이렇게요. 사람은 집. 이럴 때는 집귀 이렇게 읽어요. 집귀. 우리 선생님 수간자고 착각하는데 여기에 열십자의 형태는 제주자하고 상관없고 여기에 이렇게 요 글자 열십자는 제주자를 간략해 놓은 글자예요. 그리고 요 글자는 물을 막는 보호 관련돼 있어요. 보호 일부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그 보를 가지고 물을 막는 일이 큰 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제자고 거기에 사용된 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제목제자. 그리고 거기다가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흙 같은 걸 막 집어가지고 막는다면 그래서 물이 머물러 있게 하는 상황에서 나올 때 있을겠자예요. 있을겠자. 포를 쌓으면 그 안에 물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다 그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맺고 있는데 이상한 경우를 날 설명자예요. 이게 문자 공부를 제대로 연구를 안 하니까 자꾸 선례적에 좀 쫓아가는데 저도 문자 공부 많이 깊이 할 때 선례 개념을 많이 쫓아갔어요 사실은.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설명의 개념가 잘못됐구나 걸 알고 고쳐서 얘기한 것들이 지금 많아졌지만은 자 제주제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인지 설명했는데 그 제자가 열십자로 비록 써있지만 원래는 제자 입장에 의미 제가 되고 창거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창고로 사람을 손상시키다 해야 한다고 해서 손상할 때 해야 할 제자인데 그 제자가 다시 여기서 왜그러면서 오드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옷감을 잘라내는 행태와 관련해서 말을 제자가 있는데 재단 누를 때 쓰는 제자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글자는 이슬 제자를 갖다가 앞에서 해요. 131번째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아니고 맞바로 문장이 나왔네요. 자, 공회장평 제22장이에요. 자재 진화를 그랬는데 저 공자가 주위쳐 나오면서요.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 그 가운데 진나라도 갔죠. 그 진나라, 그 진나라 진짜가 거기 나와 있어요. 오늘날 베풀진 뭐 이렇게 늘어놓을 진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진내에 있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야겠다면서요. 돌아가기 쳤었네요. 그 다음에 당자가 거기도 설명했지만 500가구의 마을을 뜻하는 글자예요. 500가구. 오늘날 무리당 하니까 무리인데 그 마을에 이제 많은 사람이 사니까 무리라는 뜻이 또 생겼겠죠. 나의 마을 젊은 그대들의 뜻은 크나. 이게 광관이라는 어휘가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데 광관이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하나의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전부 다 논어에서 나온 다양하게 쓰일 때 그 논어에서 나온 뜻이라면 다 여기다 표기해 놓았어요. 자료에다. 그래서 미칠광자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미칠광자가 130페이지 교재예요. 거기 제가 풀이하는 거예요. 위에 이제 설문에 다 풀이되어 있고 네 번째 줄이에요. 설문 내용에서처럼 각골문 미칠광자는 개견자로 인해 개가 미쳤다의 그 뜻이 미치다가 되었다. 나아가 미친 사람을 뜻하기도. 미친 사람이란 뜻이 어디인가 써요 지금. 설문에 논어 어디에선가. 그 다음에 미처 분별 없이 행동하는 데서 거만하다의 뜻이다는데 거만하다의 뜻으로 풀이된 데가 또 있어 어디. 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인 거예요. 그거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뜻이 높고 작은 일에 꺼리끼지 아니하는 거친 사람.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 문장에 쓰이고 있는 뜻이야. 광관이. 그걸 뜻하기도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미칠광자를 찾아보면 한 세 간대가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세 간대. 그 세 간대가 미칠광자가 논어에 세 간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미친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하나는 거만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하나는 뜻이 높고 작은 일에 꺾이지 아니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 세 개를 다 집어인 거야 지금 사실은.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책이 구성이 된 거라니까 이게. 이게 책 쓸 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세 개의 뜻은 논어에 분명히 들어있어 지금. 물론 제가 풀이한 바에 의해서 그 세 개의 뜻이 정해진 것이지만. 자 그래서 문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아장지 소자 관관하여 그럴 때에 관관이 책에서는 이제 간단하게요. 뜻은 크나 뭐 이렇게만 풀이했는데요. 그 다음에 간자는 이제 간략하다가 그렇게 표했죠. 문체난 문장을 이루고 말은 말을 알기면 어떻게 뭐 해서 이제 문장 풀이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제 공자가 주의 열고 하는 과정의 자료도 실어놓고요.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문장으로 글자로 신춘한자로 넘어가는데 공회장평 제23장에 맨 처음에 나온 신춘한자는 564번째에 아제미 숫자니. 자 아제미 숫자를 분석해 본 두 개의 자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글자를 갖다가 넝쿨 또는 덩쿨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도 국어 공부도 관련된 아까면서 우리 저 굴에 사실 공부할 때 아까 틀리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맞게 사실 얘기했어요. 그걸 근데 이런 것도 다 국어 공부 관련돼 있어요. 이게 굴의 나루로 표기해야 되냐 아니면 굴의 나루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는데 이런 것까지 사실 공부를 했어요. 아까도 잘못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이지 모르면 언급했겠어요. 근데 이제 잘못 언급한 것뿐이죠. 이것도 이거 공부한 것처럼 이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호박이 넝굴째 떨어진다, 넝굴째 떨어진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호박이 덩굴째 떨어진다 이렇게 표기가 덩굴째 떨어진다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데 표준어가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요거 맞아요. 그러니까 덩굴이라고 하면 안 돼요. 덩굴이라고 해야 돼. 덩굴.
이것도 이게 넝쿨, 덩굴은 같은 말이야. 그리고 사실이 사람들이 호박이 넝쿨째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덩굴째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넝쿨이나 덩쿨이면 잘못이다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넝쿨 갖다가 써서 넝쿨구라고 해요. 아니 저 쑥이요, 쑥. 넝쿨 글자는 이 글자죠. 넝쿨 숫자인데 이게 콩과 관련된 콩너쿨 생각해야 돼. 넝쿨 가운데 콩너쿨 생각해야 돼. 콩너쿨 이렇게 콩너쿨 이렇게 나는 이게 콩너쿨이 이것이 원줄기라면은 이렇게 난 요 옆에 나는 이건 잎줄기 가운데 이렇게 자라는 것은 원줄기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나는 것들은 잎줄기. 그럼 콩은 어디 달릴까요? 콩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열매를 맺히기 전에 뭐가 우선이에요? 꽃이 먼저잖아. 꽃이 어디서 날까요? 그렇죠. 원줄기 오고 잎줄기 사이에 나. 여기서 꽃대가 이렇게 나와. 여기서 꽃대가 나와. 그래서 꽃이 수분이 돼. 꽃가루를 갖다가 수분이 된다고. 수분이 되면은 결국 그것이 수분이 돼서 그 열매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콩꽃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콩꽃들이 이렇게. 근데 콩꽃들이가 어떻게 밑에서부터 생겨나잖아. 꽃이 맨 밑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요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줄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잎줄기를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사이에서 늘어져 있는 콩꽃들을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콩 자체를 표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콩꽃들이 같은 합당할 것 같은데 뭐 콩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걸 갖다가 이게 또자가 오른손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오른손을 줍고 있는 글자 여기 콩꽃들이와 관련 콩꽃들을 따거나 또는 콩알을 줍는 모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콩과 관련된 글자 이게 콩 숫자인데 아뎁이라는 뜻으로 필요다 쓰이면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아우이 더 작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에서 나온 말 아시 작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뎁이라는 뜻으로 이 글자 필요다 쓰이자 자기 뜻을 뺏긴 거예요 지금. 이거 콩꽃들 콩꽃들과 달린 넝쿨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고 그걸 손으로 다른 모양에서 나온 글자 이거 콩을 뜻한 글자인데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아뎁이 쓰니까 콩을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이렇게 해요. 초들을 붙여가지고 자기 뜻을 주고 이 곰의 큰 머리하고 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옆에서 봤을 때 대가리가 있고 귀 부분이 이렇게 있고 긴 주둥이가 있고 몸체를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게 곰을 뜻하는 글자가 돼야지. 곰을 표현했으니까 근데 능하다는 뜻으로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를 뺏어다가 자기 뜻과 상관없는 글자를 뺏어다가 곰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도 자기 뜻을 남한테 준 거야. 그 다른 글자 아니 이게 새롭게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봐야지. 이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네. 어쨌든 간에 자기 뜻을 준 것만큼 분명하죠. 이것도 능하다의 뜻으로 줬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콩넝쿨 콩을 뜻하지만 아뎁이 뜻으로 빌려다 쓰이고 실제로 콩을 뜻한 것은 이렇게 쓰인 자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글자 구성에 들어오면서 음역할을 주로 쓰이고 있어요. 음역할로 쓰이고 있는데 그 글자가 이제 이런 글자잖아요 지금. 계려책자예요. 예. 넝쿨 숙자고 축이 되면서 척까지 왔어요. 척. 그러면서 아까 하면서 저 창과자 이렇게 된 창에서 도끼가 달린 창을 도끼 형태로 달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도끼 월자도 나오지만은 이게 세 글자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요. 다섯째 청간문자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11째 지지술자도 여기서 나와요.
옛날에 살기 힘드니까 야만 키우고 양자를 보내는데 간지자로 양자로 보내고 다섯째 청갓집으로 보내가지고 가봐서 보니까 형이 4명이 있어. 그 다섯째가 됐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든다고 치면은 이것은 지지 쪽에 보냈는데 이게 여기는 더 형들이 더 많아. 10명이 벌써 있어. 그래서 11째가 됐어. 11째 지지술자.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다 이게 도끼가 달린 창에서 나온 글자예요. 근데 요 글자에 아직 넝쿨 숫자를 빼고 나면 바로 이 글자 나왔네요. 이거 요 글자. 이게 도끼가 달린 창인데 이게 도끼가 달린 창. 무기잖아요, 무기. 무기를 들고 모여서 싸워야 될 최소의 전투단위. 최소의 전투단위가 걸리는데 최소의 전투단위가 살구지들이거든. 그 계례 숫자. 우리 그래서 계례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 계례족자도 무기 화살시자가 달라고 뜻잖아요. 이거 깃발이 깃발 한 집단을 상징하는 깃발 아래 무기를 들고 뭉친 한 최소의 전투단위와 관련돼 있어요.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다니까요. 친척을 때 쓴 척자 아니에요? 요즘에 동네에서 아이들 싸우면 형들 나가서 싸우고 엄마 아빠가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고 그래서 집안 싸움이 되잖아. 그런데 요 넝쿨 숫자가 여기에서 관여하면서 음의 영향을 주는데 이게 손으로 콩을 따고 있는 모양에서 콩이랑 콩국들을 따고 있면서 콩 숫자가 있는데 아재미한 뜻으로 쓰이고 실질적으로 콩을 뜻하는 글자는 초들을 한번 붙여서 이렇게 쓰는데 요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말 하나가 있잖아요. 숙맥. 그렇죠. 숙맥. 숙맥인데 이 숙맥을 설명할 때 이 주자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자하기 주의 그 주자하고 연결시킨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이게 이 수두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주자한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주자한테 형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형이 콩하고 보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게 형님이 조금 머리가 떨어지는 거 봐요. 주자가 우리 형한테 형이 이건 콩이고 이거 보리입니다 해놓고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면 콩과 보리를 구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숙매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숙매 그거지만 숙매이죠. 자 그러고 이제 끝나버리니까 이 주자가 잘 알린 주자가 주자학이 그 주자야. 그래서 이 주자고 생각하는데 이 주자는 이 주자학이 이 주자가 아니고 두를 주자로 쓰는 주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주자는 송나라 때 사람이면 이 주자는 춘추시대 때 사람이에요. 춘추시대 진나라 도공의 아들이에요. 이게 제후의 아들이야. 제후의 아들이 이게 형이 제후의 장손인데 그 형이 어리석었던 거야. 동생이 주자가 그 형한테 그랬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요 주자와 요 주자를 구분을 줘야 돼. 숙맥의 주자는 요 주자가 아니고 요 주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아디의 숙자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 결의책자가 앞에서 사실은 330번째 나왔네요. 거기 또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생강염자예요. 지금 우리 수업이 이 패턴이 지금 하루에 15글자에서 20자 사이를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 패턴으로 나가면은 진도가요. 너무 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 글자가 이재금자고 마음숫자가 합쳐졌네요. 이재금자의 고문자, 이재금자를 이해하는 고문자를 봐야 되는데 고문자가 아래를 향한 입과 그게 짧은 산 하나가 표현됐어요. 이렇게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입구자의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반대로 돌리고 그 앞에 짧은 선 하나 폈는데 이게 짧은 선이 뭐냐면 입에 머금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식물을 표현했어요. 저는 이 음식물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거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뭐일까요? 술이요, 술. 그렇죠, 술. 술을 막 머금으려고.
이 글자에다가 머금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머금었어. 거기서 나온 글자가 달감자인데 이게 술을 달다고 이 표현하면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또 많겠지만은 오늘따라 술 맛이 다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달다 생각해야 돼. 잘 들어간다. 그리고 그 글자 이 글자의 밑에다가 국이 잔지랄 작자에 보이는 국이 작자의 형태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정의화된 글자 심얼심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데서 나온 걸. 이게 심얼심자의 밑에가 원래는 짝글자가 아니에요. 옛날 국이 작자의 국이 작자. 그 와변된 거야 지금. 술을 심하게 받은 거야. 그리고 요거 심할심자에다가 이렇게 국이 또 다른 국이 이거 말부자가 국이에서 나왔어. 이것도 국이에서 그 술따를 짐자잖아요 이게요.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술일 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라는 것이 여러 글자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데 쭉 연결시키다 보면은 이게 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옛날에 무심코 그냥 입에 닿는 음식을 머무르고 있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있죠. 지금 이제 30년 넘게 문짝을 한 입장에서 좀 더 명쾌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술을 먹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그것이 지금 제가 다른 분들하고 소분 것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들으는 것이. 근데 이런 것들 다 연결시키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술이 이제 막 머금으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짜고 관련돼 가지고 마시름자가 원래 이렇게 쓰였던 글자 이렇게요. 마시름자가 이게 입에 막 머금으려면 먹으면 걸 구체적으로 지금 술을 갖다 붙였는데 이거다가 호대로면서 어떻게 돼요? 입을 크게 벌려서 마시는 하프문자를 붙여서 이게 다시 하프문자를 붙여서 이렇게 마시름자를 이렇게 쓰다가 그걸 다시 바퀴자로 바꿔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야. 오늘날 마시름자 설명을 하면 그거의 본자가 이 글자고 그걸 원래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술이야 술. 술을 이제 막 머금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라는 뜻을 쓰이고 머금다는 뜻도 있는 글자인데 머금다는 뜻은 한자에서 동일한 자서예요. 초목 사이로 해가 저물어야 돼. 해가 저물어서 없어졌다고 일상한 없다는 뜻으로 쓰니까 저물다라는 뜻을 걸 때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자서를 하나 더 붙이다니다가 그러죠? 이것도 동일한 자서 하나 더 붙였어. 이게 아래를 향한 입이지만은 이게 입이잖아. 그래서 다시 입을 갖다가 한 번 더 붙여. 먹음을 한자. 이게서 나온 글자. 이게서 분화돼 나온 글자야. 먹음을 한자. 이제 막 입에다가 머무르려고 하는데 이제란 뜻으로 쓰니까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머금자의 뜻은 동일한 자서 하나 더 붙인 거야. 이게 그릇에 있고 물이 흐르는 물을 갖다 여기다 물을 눕혔어. 이렇게 물이 넘치는 상황이야 이게 원래. 근데 더다 보니까 물이 넘치니까 더할 일자를 이렇게 쓰고 넘치는 일자는 다시 물을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동일한 자서 두 번 붙여진 거야 지금. 이건 날일자 똑같이 썼지만 이게 물이야 물. 여기도 이것이 입이고 이거 입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막 머무르는 상황에서 이제란 뜻으로 쓰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제금자인데 이제금자가 이렇게 쓰면 먹으면 을푸름자 신음할 때 쓰는 을푸름자 전부 다 헷갈려 오고 있네요. 그 한자 박사들이 헷갈려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음유시인을 때 쓰는 을푸름자인데 금이 음이 되고 우리가 개인여자를 갖다가 이용자로도 쓰고 니용자로 쓴 것처럼 넘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넘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넘.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생각력자. 이제금자가 음이 변화가 좀 크지만은 이제금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심자에 의해서 뜻이 생각력자가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교수님 마지막 시간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다시 빨라졌어요? 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수업 시작할 때는 좀 힘이 없었어. 근데 수업보다 보면 힘이 생겨. 이상한데. 네. 그래도 항상 처음에는 좀 천천히 마지막 시간에 가면 이제
탄력을 받아서 그런지 많이 빨라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속 주행 보십시오. 속도 이거야. 여기서도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좀 빨라도 아 그래도 뭐 따라오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동영상 너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래도 자꾸 빠르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0566요. 아이 마음이 저 바빠요 지금. 쫓아온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쫓아온 사람도 없는데 이게 논문하는 게 워낙 큰 공부가 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많이 빨고 좀 빨리 이게 진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느긋하게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발할 히자예요. 발할 히자. 사람이 살면서 바라는 건 많겠죠. 바라는 건 많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삶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의식주 아니에요? 네. 의식주 가운데 바로 의와 관련되는 글자 이게 의와 관련되는 글자인데 요 글자 발할 글자를 설명을 하면은 본자가 이 글자라는 거 이렇게 써놓고 설명해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길으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이렇게 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관계자 형태를 유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할 글자는 본자를 놓고 보면은 바로 요거도 같은데 이게 점기 효자가 아니에요. 배우랍자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이게 점기 효자로 설명을 해져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 점기 효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라고 해요. 그것의 형태. 요 형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요 글자에서 볼 수 있어요. 요 글자에 요 양쪽에 다 있는데 요 형태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자예요? 시원할 상자. 시원할 상자. 상쾌라는 말에 쓰다 보니까 상쾌할 상이라고 하는데 시원할 상자예요. 아니 하여튼 뭐 글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시원할 상자인데 이 시원할 상자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가 뭐예요? 큰데 자들 두 팔과 두 달 크게 벌린 사람이죠. 이 사람 주변에다가 바로 이렇게 된 형태를 표현했는데 이게 옷감이요. 이 사람이 입는 옷감이 엮어진 상태가 이게 드문드문 이렇게 엮어져 있는 상태. 성기게 엮여진 옷감이요. 그냥 촘촘하지 않고 성기게. 그러니까 이 사이로 바람이 술술 들어가니까 이게 시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긴 옷감을 갖다가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성긴 이렇게 옷감을 성기 같은 걸 이렇게 막 표현한 거예요 지금. 촘촘하지 않고 성기가 짠 옷감. 그래서 바람이 술술 통하니까 시원하다는 시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성기가 짠 옷감을 갖다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아까면서 의식주에게 의와 관련됐다고 했는데 의식주의 세상 사람이 살려면은 옷을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옷 관련인데 이 옷감이라는 것이 촘촘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기도 있는데 촘촘한 것은 겨울에 입고 성긴 것은 여름에 입죠. 이게 바란다고 했는데 바라면은 이게 바랄 입장이에요. 바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라기만 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구해야 되잖아. 바라지 못하면 없으면 구해야 되잖아. 구한다는 뜻의 글자가 뭐예요? 구할 글자죠? 그 희구. 희구라는 말이 원하는 거잖아요. 희구가 지금 뭘 구체적으로 했냐면 이거 여름 옷이고 이거 겨울 옷이요. 이게 구할 글자가 가독글자의 원래 글자잖아 지금. 원래 글자 이게 옛날 글자라고 짐승의 이 갓옷을 갖다 펴는 글자 이게 지금 늘어져 있는 거. 이게 희구는 것 자체가 이건 겨울옷이고 이건 옷감이 성기에 짜인 여름옷 관련된 여름옷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여름옷.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 한자를 교육할 때에 한자만 설명할 거 아니라 그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어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아까 무슨 편안한 영자 얘기할 때 쓸 영자가 몇 번 하면서 중용 뭐 등용의 용자라고 설명한 것처럼 자 이거 수원문자는 옷감 관련돼 있어요. 옷감 비단패자 뭐 이런 데서 비단패자 이런 데서 배포자 이런 글자예요.
그거 이제 방직물 가운데 가장 쓰이 많다 보니까 모든 방직물을 대표고 방직물이 옷감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기에 옷감을 바라는 상 관련돼서 발화리자예요. 여름 옷감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발화리자는 다시요. 이게 드문드문 짠 옷감이에요. 드문드문 짠 옷감이기 때문에 성기에 짠다는 게 드문드문 짠 옷감이에요. 드물다 이 뜻도 있는데 드물다 이 뜻은 드문 것이 옷감만 이렇게 벼를 심을 때도 드문드문 이렇게 심으자 촘촘하게 심냐 차이가 생겨. 그래서 벼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드물이자가 절대 이렇게 만들어요. 드물이자. 드문드문 벼를 심은 상황이잖아요. 드문드문 그물을 짜. 희한 그물. 네. 드문드문 그물드문 촘촘 짠 그물이 있고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짜는 그물 있잖아요. 드문드문 안강망 같은 거 큰 고기 같은 거만 치어들이 다 빠져나가 있죠. 그렇게 드문드문 짠 그물을 나타내는 걸 제가 그물 한자예요. 그물 한자. 이 그물 한자 드물 한자 이게 드문드문 짠 그물이기 때문에 이게 드물다는 뜻이 이게 성기게 드문드문 짠 그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물망자예요. 이게 그물망자. 왜냐? 그래서 드문 일이 벌어졌다 하면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할 때 쓰이는 희자고 옛날에는 나이 7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부라는 사람이 곡광시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인생 70고래라고. 인생 70 고래희. 거기서 나온 말이 고의예요. 고의. 사람의 삶에 있어서 70살이 옛날부터 드물어 왔다 이거예요. 이게 두보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의가. 자, 글때 쓰이는 희자예요. 희자. 자, 발화리 희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발화리 희자가 음역하는 글자는 드문 희자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자, 그러고 나니까 문장이 다시 나오는데 문장 풀이는 게 백의 숙제 나오는데 여기는요. 밖에서 말씀해 주세요. 백의 숙제는 옛날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멍함이 드물었다. 뭐 이렇게 풀이는 문장이고요. 뭐 길지 않고 이렇게 하는 글자를 통해서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가 작을 밑자인데요. 숨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설명이 안 길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은 뭐 여기서 끝낸 게 저는 더 하고 싶긴 한데 사실은 오늘 초일자까지 하고 싶었는데 세 글자 네 글자를 썼는데